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 바로 도덕적 상대주의입니다. 뭐랄까, 진짜 진리라는 게 있나? 다 그냥 생각하기 나름 아니야? 이런 생각들 요즘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 지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도덕적 상대주의와 진리의 역사라는 글인데요. 아, 제목부터 흥미롭네요. 네, 이 자료가 재밌는 게 우리가 그냥 상대주의라고 뭉뚱그려 생각하는 거랑 진짜 철학적인 의미의 도덕적 상대주의는 좀 다르다고 구분하거든요. 아, 그런 차이가 있어요. 네, 왜 많은 사람들이 약간 상대주의적인 태도에 끌리는지, 또 그 생각 뒤에는 어떤 역사가 있는지 그런 걸 좀 따라가 볼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도덕적 상대주의가 뭐고 이게 왜 중요한지 또 장점과 단점은 뭔지 그 배경까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핵심을 딱 짚어보는 거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도덕적 상대주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거잖아요. 보편적이거나 절대적인 도덕 규칙 같은 건 없다. 네, 그게 근본 입장이죠. 뭐 절대불변의 가치나 획일적인 규범은 없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아예 진리 그 자체를 좀 의심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자료가 말하는 중요한 구분이 등장하는데요. 소수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진짜 도덕적 상대주의가 있고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느끼는 거, 일종의 대중적 상대주의라고 할 만한 게 있다는 거죠. 자료에선 이걸 따옴표 안의 도덕적 상대주의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따옴표 안의 상대주의, 그건 뭔가요? 이게 종종 뭐랄까 너무 빡빡하고 융통성 없는 규칙들 있잖아요. 그런 율법주의에 대한 반감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요. 그러니까 규칙 자체에만 너무 매달리는 태도 같은 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규칙의 원래 의미나 정신보다는 그냥 문자 그대로 따지려고만 하는 그런 태도요. 차갑고 좀 비인간적으로 느껴질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대주의라고 느낄 때는 엄밀한 철학적 주장이라기보단 그런 좀 답답한 분위기에 대한 반작용일 수도 있다 이런 거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흥미롭네요. 그럼 이런 생각의 변화를 이해하려면 그 생각의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겠어요. 아주 짧게요. 네, 뭐 아주 간단히 보면요. 옛날 고대나 중세는 진리가 보통 외부에 있다고 봤어요. 뭐 플라톤의 이데아라든지 아니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처럼요. 네, 뭔가 신적인 존재에 기반한다고 믿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큰 변화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루터 같은 경우는 개인이 직접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뭐 완인 제사상설 이런 걸 강조했고요. 아, 개인의 해석 능력. 네. 그리고 데카르트는 아시다시피 나는 생각한다. 이걸로 유명하잖아요. 외부 권위, 뭐 교회나 전통보다는 개인의 이성을 엄청 중시했죠. 진리의 기준이 바깥에서 안으로, 개인에게로 ом겨오기 시작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과학적 사고가 발달하면서 눈으로 보고 측정할 수 있는 거, 그런 경험적인 것, 귀납법, 그런 걸 중시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신이나 윤리처럼 관찰이 좀 어려운 것들은 이게 진짜 진리인가? 하고 말하기가 좀 애매해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오면 리체 같은 사상가들이 등장해서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힘을 가지려는 의도, 즉 권력 의지의 표현일 뿐이라고 주장해요. 와, 점점 더 급진적이 되네요. 네, 심지어는 관찰 가능한 과학적 사실에 대한 주장까지도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는 거죠. 이런 큰 흐름 속에서 특히 도덕이나 윤리 문제에 대해서 정해진 답은 없다는 상대주의적인 생각이 더 힘을 받게 된 배경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 역사를 쭉 따라오니까 지금 우리가 왜 이런 고민을 하는지가 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다시 그 대중적 상대주의, 그러니까 따옴표 안의 상대주의로 돌아와서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끌릴까요? 자료에는 몇 가지 이유를 드는데요. 하나는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좋은 사람, 좀 친절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거예요. 아, 율법주의는 너무 차갑고 비판적으로 느껴지니까 그 반대로 가고 싶은 거군요. 네. 그리고 뭐 약간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좀 이기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너무 복잡한 윤리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걸 피하려는 뭐랄까 지적인 게으름 같은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무엇보다 가장 큰 동기는 아까 말한 그 율법주의의 딱딱함, 그 차갑고 부정적인 언어, 너무 엄격한 분위기에 대한 감정적인 반발이 크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대중적 상대주의도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는 것 같은데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면서
관용은 또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 생각 존중해야 한다고요. 맞아요. 바로 그 부분. 이건 뭔가 모순 아닌가요? 관용이라는 가치는 마치 보편적인 것처럼 요구하면서 다른 보편적 가치는 없다고 하니. 정확합니다. 그게 아주 핵심적인 모순이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보면 아무도 진짜 100% 상대주의자처럼 살지는 못해요. 아, 그런가요? 네. 만약에 내가 정말 억울하게 피해를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본능적으로 이건 불공정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외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 외침 자체가 이미 어떤 객관적인 기준, 공정함이나 정의라는 기준이 있다는 걸 전제하는 행동인 거죠.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내가 당하면 객관적인 기준을 찾게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런 상대주의적인 태도는 자칫하면 진짜 정의의 의미를 약화시킬 수 있어요. 옛날 소피스트 칼리클레스처럼 그냥 힘센 놈이 정의다 이런 논리로 가거나 아니면 프로타고라스처럼 정의란 건 그냥 그 사회 사람들이 합의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전락할 위험도 있다는 거죠. 결국엔 뭐 나쁜 짓만 안 하면 되지? 약간 이런 식의 최소한의 도덕, 소극적인 도덕에 머무르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도덕의 어떤 공통분모를 자꾸 최소화하게 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어요. 문제점이 확실히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는 이런 상대주의적인 경향에서 우리가 좀 배울 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인정을 해요.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어떤 거죠?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결국 어떤 도덕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길지 스스로 선택한다는 점을 좀 깨닫게 해준다는 거. 아, 나의 선택의 중요성. 네. 둘째는 아까 말한 그 규칙만 딱딱하게 내세우는 율법주의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그 불충분함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점. 율법주의의 문제점을 드러내준다. 그렇죠. 그리고 셋째는 우리 스스로 나는 왜 이걸 옳다고 믿지? 내 윤리적 신념의 근거는 뭐지? 하고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성찰하도록 자극한다는 거예요. 아, 스스로의 가치관을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네, 그런 긍정적인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도덕적 상태주의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복잡한 개념이네요. 그렇죠. 간단치가 않아요. 특히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상대주의라고 말하는 건 엄밀한 철학적 의미라기보다는 좀 경직된 사고방식, 그 율법주의에 대한 반작용인 경우가 많고, 네,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면서도 스스로 내세우는 관용 같은 가치랑 충돌하는 그런 모순도 않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진리에 대한 생각이 신적인 권위에서 개인의 이성으로 또 관찰 가능한 사실로 그러다가 마침내는 진리 그 자체에 대한 의문으로까지 이어진 아주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나왔다는 거. 네, 그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자료가 마지막에 제시하는 관점이 좀 흥미로운데요. 네, 그 대안적인 관점이요. 만약 여러분이 율법주의의 그 차가움도 싫고 그렇다고 모든 걸 상대적이야 라고 말하는 것에 모순도 느낀다면 어쩌면 이런 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한 세 가지 정도를 제안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모든 걸 다 안다고 착각하지 않는 겸손. 자료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 겸손. 두 번째는 윤리적인 문제 앞에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진지한 고민 자체는 인정해주는 자세. 문제가 뭔지를 좀 더 명확하게 보려는 노력이죠. 서로의 고민을 존중하는 태도.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구체적인 행동 규칙 하나하나에 너무 얽매이기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것들. 예를 들면 관용이나 정의, 자비 같은 도덕적 성품 자체에 초점을 맞춰보는 건 어떠냐는 거예요. 찍보다는 성품에 집중한다. 그렇죠. 자료에서는 이걸 어쩌면 신적인 성품을 닮아가려는 노력과 연결시키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아주 흥미로운 제안입니다. 자,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완전한 상대주의가 현실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좀 어렵고 동시에 차갑고 경직된 율법주의도 피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도덕적 중심을 세우면서도 다른 사람을 향한 인간적인 온기를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참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겸손하면서도 또 원칙은 지키는 그런 윤리적인 태도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